투자가 힘들수록 돌아서 가야 됩니다. 우리 인문학을 통해서 투자의 지식을 쌓는 시간, 수요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또 어떤 거로 해볼까요? 사실 인문학을 왜 하냐, 저게 도움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면은 경영학이나 통계는 눈에 보이는 걸 정확히 분석하는 거죠. 물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분석하는데 그럼 그것만 하면 되지 왜 인문학을 하느냐.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간단히 말하면 본질을 보는 것이고, 본질을 보는 것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다 싶으면 두수나 세수 앞을 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경영학은 수준이 낮고 인문학은 본질을 보니까 높다, 이런 거 아니에요. 댓글 보면은 저도 인문학 예전에 영상 보면 사람들이 이래요. 인문학을 보면 뭐하냐, 주식을 찍어줘야지. 저희 주식 스승님이 이렇게 따로 계신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냥 상식적인 걸 사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상식적인 걸 못 찾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면 다음에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업종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투자하면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너가 돈을 벌 것이다. 이러는데 그거를 찾으려면 사람들이 아까같이 깨달은 본질을 보는 그 관점이 생겨야 된다. 너무 본질이라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상식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70년대에서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산업은 뭐 신발, 건설, 합판. 지금 합판이 뭔지도 몰라. 경공업, 지금은 전자,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바뀌었어요. 아마 70년대 전자에 투자해 그러면 라디오에 투자하란 말이냐, 이렇게 알아들었을걸요. 그 상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 되는 걸 찍어줘도 이게 왜 상식이냐, 그러면 다음 상황이 왔을 때는 저게 상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단지 찍어서 이것만 찍으면 그 상식을 파악하는 능력이 안 생긴다고요. 이 능력을 키우자는 게 인문학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주제는 어떤 거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죠. 발지전투. 발지전투에 있었던 이면에 있었던 사건 한 두 가지를 가지고 현상 너머의 본질 또는 두수나 세수를 먼저 읽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지 전투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연합군이 이제 진격을 합니다. 담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담 하나를 넘었어요. 해안에 상륙했어요. 성공했죠. 그 다음에 노르망디 방어선에서 독일군을 밀어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야, 이제 열렸다. 이제부터는 그냥 베를린까지 가면 된다. 뭐 이제 전쟁 곧 끝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대중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그냥 독일이 망했다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전투가 하나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노르망디 전투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전 그걸 부셨단 말이죠.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독일군이 역습으로 나옵니다. 진짜 의외네요.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이게 왜 발지 전투냐면 발지란 말이 돌출부라는 뜻인데 연합군이 60개 사단 정도가 이렇게 남북으로 쫙 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담을 허물고 앞으로 하는데 독일군이 한 곳에 병력을 모아서 뚫고 나온 거죠. 그렇게 뚫어서 뭐 얻을 게 있었었나요? 그렇게 뚫어서 연합군 전선을 절단한 다음에 네덜란드의 엔트워프까지 가는 겁니다. 엔트워프에 뭐가 있나요? 연합군이 너무 많잖아요. 60개 사단이에요. 그러면 이 보급 물잡 너무 많아요. 그러니 중요한 항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거점이 되는 항구 중에서 북부 쪽에 제일 유명한 게 엔트워프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점령해버리면 북쪽하고 남쪽이 절단되는 정도가 아니고 엔트워프에서 받아먹고 살던 애들이 다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 조조가 원소 칠 때 오소 굴량구 태우는 그렇죠. 것처럼. 그러면 절반은 독일군한테 이제 포로가 될 것이고 살아남은 애들은 남쪽 항구에서 먹여주는 쪽까지 들어가야겠죠. 그럼 그쪽에도 대공황이 날 것이고 적어도 최소한 연합군의 절반은 분쇄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발지 전투는 독일군이 공격으로 나온 건데 이게 또 하나 웃기는 게 처음에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 1940년에 그 독일의 전격전, 소위 말하는 프랑스군의 마지노선에 빈틈을 뚫고 들어온 거잖아요. 거기가 뚫려갖고 프랑스가 보름 만에 전력이 절단나고 6주 만에 망했어요. 이번에 또 뚫고 나온 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게 장기 중에 하나네요. 장기를 떠나서 이중으로 뚫린 거죠. 얘들이 설마 공격하겠어? 하는데 공격으로 나왔고 또 하나가 설마 했던데 또 치겠어? 라고 했는데 또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태 보면 독일군도 두수 앞을 내다본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허를 찔려가지고 독일군이 돌파를 합니다. 이 발지 전투는 뭐 얘기 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독일군이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그때 독일군의 돌파구가 송곳처럼 찔러대니까 당연히 이렇게 삼각형 되지 않겠습니까? 요 삼각형의 제일 남쪽 부분, 그 남쪽 아래쪽에 이제 연합군 주력이 있잖아요. 요 남쪽 부분에 있었던 도시가 바스토뉴예요. 바스토뉴에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도 나왔지만 101 공수부대가 투입돼 있었습니다. 이 바스토뉴는 조그만 읍인데 남쪽 공격대가 엔트워프로 가는 도로망이 여기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함락해야 남쪽 부위가 가는 거죠. 삼각형이 아름답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돌불에 걸려버린 거죠. 바스토뉴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연합군이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반격을 하면은 연합군 주력이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이 남쪽 부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스토뉴가 또 중요해진 거예요. 엄청난 요충지네요. 그렇죠. 이 전쟁에 바스토뉴를 장악하면 독일군이 돌파구가 있는데 뿌리 쪽을 자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나무에 잎사귀가 달렸다면 이 몸체하고 그 달린 끝부분을 딱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거기가 이제 바스토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가면은 이 전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기 전에 얘들이 엔트워프에 도달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연합군 사령관들이 아이젠하워가 급히 소집을 했는데 워낙 이게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다들 뭐 회의도 방법이 있어야지.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때 모든 연합군은 동쪽으로 진격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목표도 다 정해놓고. 근데 갑자기 여기가 뚫리니까 90도로 좌회전해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좌회전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군대, 사단급 군대가 이렇게 가려고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가 왼쪽으로 틀려면 잘 훈련된 군대도 2차 대전 기준으로 보름이 걸립니다. 그냥 이렇게 좌양좌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름이면은 발지전도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군인들한테 소총만 쥐어주고 저쪽으로 가 이럴 수도 없는 거니까. 그중에서 이제 제일 믿을 만한 애가 패튼이니까 아이젠하워가 패튼 보고 작전을 그렇게 짰어요. 좌회전해서 올라가자. 그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시간이 안 되는 거죠. 패튼 보고 어떻게 명령은 해야겠죠. 이렇게 올라가라. 그랬더니 또 패튼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그러죠. 너 지금 승진에 눈 멀어서 지금. 아니, 승진에 눈 멀고 떠나서 좀 뻥 좀 치지 마라. 근데 이게 좀 아셔야 되는데, 패턴이 원래 뻥 치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군들 이런 거에도 눈치를 안 보고, 원래 아이젠하워 상관이었거든요. 직수상관이었잖아. 하도 어디 가서 막 뻥 치니까 아이젠하워가 웬만하면 봐줬거든. 패튼이 더 상관이고 아이젠하워가 밑에 있다가 아이젠하워가 다시 또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러니 그것도 직속이었다고. 껄끄럽겠다 서로. 껄끄러운 정도가 아니지. 불편해. 패튼이 아니라고. 나 여기 올 때 이미 사령부에다가 준비 다 시켜놓고 명령까지 내려놓고 왔다. 큐사이만 떨어지면 바로 시행하겠다. 그러면 얼마면 가능하겠나? 3일이면 됩니다. 야, 그게 어떻게 3일 만에 되냐 그랬더니 제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지금 딱 와인의 퍼팅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우리 현금이 없다. 이래서 다 계열사 다 불렀는데, 아무리 빠른 계열사도 15일 안에 현금 만들 수 있는 건데 갑자기 뭐 패튼이라는 계열사 사장이 와서 3일 안에 현금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런 거란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이미 그럴 줄 알고 저쪽에 다 챙겨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당시 모든 연합군은 신나서 앞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중간에 병력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쉬는데 아르덴 숲쪽이 완전히 미군 요양원이었어요. 거긴 거의 휴식하는 애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정보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올 수가 있나? 저쪽에 독일군이 좀 이상하다 뭐 등등등 정보가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장군이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독일군이 지금 어떻게 공격을 해? 막기 바쁜데. 그래서 다들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패튼처럼 공격적이었던 지휘관, 그리고 전쟁을 아는 지휘관은 나라면, 우리가 불리하다면 방어를 해야 돼?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적의 10분의 1이라면 방어선을 깔면 전 지역에서 10분의 1이 되겠죠. 당연히 져요. 차라리 모아서 적의 급소를 치고 나가면 다른 모든 부대는 스톱되고 여기 있는 부대들은 급소를 방어하기 위해서 몰려들 거란 말이죠. 오히려 수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공격 지점에서. 실제 전쟁을 하면 이걸 못해요, 사람들이. 전쟁사에서 수천 년 동안 반복돼요. 다 아는데 못해. 보급은 어떡할 거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다 아는데 못해. 근데 패튼은 눈치를 채고 준비를 시켰어요. 그 상황에서 터진 거죠. 그러자 이렇게 3일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이렇게 돼서 패튼이 자루 돌립니다. 더 대담했던 것이, 당시 패튼 휘하에 가지고 있던 사단이 6개 사단입니다. 그런데 6개 사단을 다 돌릴 필요 없다. 길도 좁은데 3개 사단만 돌려서 가자. 이렇게 돼서 이 공격이 시작된 게 12월 16일이었고 바스토뉴 포위는 12월 17일, 18일부터 시작되는데 22일에 벌써 패튼 부대가 출발했다라는
연락이 바스토니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스토니에 있던 미군은 패턴이 온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방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발지 전투가 지금도 미군의 수치로 알려져 있는데 단일 전투에서 포로가 된 게 제일 많은 게 발지 전투예요. 당시 발지 전투에 포로가 됐던 미군이 신병들, 전투 경험 없는 이런 부대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이기고 있었고 상당수의 병사가 북아프리카부터 싸워온 굉장히 베테랑들이 많았어요. 근데 발지에서 갑자기 포위가 되니까 다들 손들고 나와버린 거야. 이게 지금 미군 흑역사라서 사실 요즘에나 좀 얘기하지 옛날엔 얘기를 잘 안 했는데 도대체 얘들이 왜 순식간에 손들어 버리냐. 실제로 전투 현장에 가서 분석했던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덮치니까 연합군이 많은 거래. 내 눈앞에 독일군이 많은데 당연히 우리가 쳐들어갈 줄 알았지 쳐들어올지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은 집중해서 오니까 우리 10명 있는데 갑자기 뭐 탱크랑 해서 100명이 오는 거예요. 공황이 생겨버려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아르덴 숲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숲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참호를 파고 있다가 여기저기서 펑펑펑 터지고 막 이러면 전황을 알 수가 없어요. 아예 뭐 규모도 알 수도 없고. 네, 상황도 알 그리고 수도 없고. 사방에서 울리니까 이미 뒤가 끊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방향성을 잊어버리는 순간 공포가 와요. 사실은 독일군 이쪽에 있는데 자기는 완전히 포위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뒤가 끊겼다고 생각하고 그럼 도망가봤자 죽느니 차라리 항복하고 목숨이라도 구제하자. 그리고 이제 항공 지원이 안 돼요. 또 날이 흐려가지고 보급이 안 오니까 얘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어? 아, 뒤가 끝났구나.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손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이제 공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패턴이 온다라고 하면서 아, 이제 우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병사들이 싸울 용의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발지 전투의 운명을 패턴이 바꿉니다. 아, 대단하네요. 패트니한 사람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따지고 보면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본다는 건 그 사람이 똑똑해서 내다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냉정한 판단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딱 연합군이 독일을 몰아붙이는 상황이 주식으로 치면 상승장인 거죠. 지금 다 상승장인데 돈 벌 생각만 해야지 뭐 누가 지금 잃을 생각을 해. 더 과감하게 돌격해 이러다가 갑자기 뭔가 하락장이 확 오니까 사람들이 겁먹어가지고 패닉 벌어지고 냅다 던지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3,000가지 비결이 더 10가지를 아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게 3,000가지를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원하는 말을 골라 잡아요. 근데 무식하면 모르니까 그냥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아는 사람은 마음에 드는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상식을 채우자는 게 그런 확증 편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객관화시키자. 제일 어려운 거죠.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패턴이 두수 앞을 내다본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패턴 부대가 막 갔어요. 가는데 독일군도 결사적으로 저항을 해가지고 이틀이면 갈 거리를 그래도 며칠 걸려서 간식합니다. 독일군도 이게 운명이 걸렸으니까 결사적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아슬아슬한 시점에 왔습니다. 에이브럼스 중령이 이끄는 대대가 제일 먼저 바스토뉴 포위망 외곽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이제 날은 오후 늦었고 더 이상 못 가겠고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거 독일군 방어선이 탄탄해. 안 되겠구나. 부대를 모아서 돌파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회의를 했더니 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다. 독일군이 잘 싸웠거든. 그때 하늘을 딱 봤더니 그때는 날이 풀려서 미군기들이 공중보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차 싶었던 거예요. 아, 얘들이 참 포위돼 있지. 보급이 없지. 항공 보급은 한계가 있어서 당시 미군이 버틴 건 포병 화력 때문에 버텼어요. 근데 포탄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에이브럼스가 나에게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공격하면 오일은 걸릴 것 같아요. 그때 전쟁의 수를 생각한 거죠. 발지 전투에서 미군이 왜 손들었게? 뚫렸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은 상식이 아니라 공포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갑종대를 뽑아가지고 무조건 돌파해라. 독일군 방어선 중에서 제일 약한 지역으로 송곳처럼 파고들여. 발지를 발지로 갚은 거죠. 그러니까 뚫는 거 네, 똑같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당해도 확증 편향에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순간을 보면서 아, 이게 이거지라고 그 진리를 찾아서 활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발지를 발지로 갚자. 그래서 마을 중에서 제일 약한 마을을 찾아가지고
무조건 돌파라고 그러면 그 돌파에 참전했던 사람이 생존해서 나중에 이제 나이 드셔갖고 인터뷰한 것도 봤는데 마지막엔 탱크 4대가 시가를 가로질렀어요. 그 4대가 가는데 너무 돌파를 하니까 독일군도 놀란 거죠. 그래서 독일군 전차가 막으려고 했더니 벌써 지나갔네. 속도는 미군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잡아라 그래가지고 달리는 미군 뒤에서 쐈어요. 그러니 맨 뒤에 있던 전차 터지고 그 다음 전차 터지고 앞에 있던 2대는 살아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그 전차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기념으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서 101 부대랑 만납니다. 따지고 보면 2대가 온 거고 이거는 돌파구가 열린 게 아니야. 그냥 누가 간 거지. 놀랍게도 포위가 풀려요. 패턴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이를 어떻게 뚫은 거냐고. 2대가 도착했고 돌파구를 열었다. 이거 살 800m였대 폭이. 얼마든지 메꿔질 수 있는 얇은 돌파구였는데도 불구하고 돌파구가 열렸다는 순간 독일군이 무너집니다. 독일군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쥐어짜서 마지막 한 방을 했는데 아 이게 실패했구나 하면서 완전히 좌절감이 그냥 빵 터진 거죠. 사실 독일군도 정말 쥐어짜서 하고 있었거든요. 뭐 지들도 내면에 보면 기름 떨어지고 뭐 정상이 아니었어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아 이길 수 있는데 공포 때문에 무너졌구나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전쟁터에선 이런 공포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을 찾아가야 되는데 테이블에서 자기 편한 쪽으로 생각하니까 정상이 아닌 진리를 붙던 거죠. 근데 전쟁터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정상인 상식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증시가 요동할 때도 내 이익에 휘둘려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정상을 봐야죠. 이제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하락장 많이 만나가지고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하락장에 대해서 아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하락장이 되면은 온갖 이성적인 판단이 다 사라집니다. 진짜 막 영혼이 떨어질 것 같고 막 난리 나고 예전만 해도 삼성전자만 해도 10만 전자라고 다 생각했다가 갑자기 지금 5만 전자 생각하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서 이기려면 그 정상을 이해하고 자기가 전략을 짜야죠. 지금 세계 최강의 탱크라고 불리는 미군의 에이브럼즈 탱크가 이 에이브럼즈 중령의 이름을 딴 겁니다. 패턴에서 에이브럼즈로 이어지는 미국 기갑의 역사, 승리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유가가 제가 작년에 뭐 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맨날 유가 100불 간다 100불 간다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100불이 아니라 뭐 저번 주만 해도 13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패턴도 제 생각에는 본인도 봤을 때 이런 상황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벌어질 거다 생각했던 거고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유가가 100달러 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셰일가스가 나왔으니까 미국에서 기름을 더 찍으면 되지. 기름값이 오르면 기름을 찍으면 되지라고 하니까 당연히 기름값이 안 오를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014년 이후로 유가가 100달러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100달러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 했는데 저는 왜 봤냐면 그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시대여가지고 석유를 시추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를 악으로 봅니다. 지금 글로벌에서는. 그러면 석유 시추하는 거에 대해서 돈도 안 빌려주고 석유 시추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ESG 점수라고 기업 점수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돈 빌리기도 어려워지고 투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들이 시추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럼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뭐 러시아 이런 거 우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가 안 끝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는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소비가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100달러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100달러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런 거였었습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의 문제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 생각하고 그랬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도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턴이나 롬멜 같은 경우에는 뭐 1%의 승부사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이럴 때 이제 잘 쓰는 게 역발상이죠.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절대 아니고 그렇죠. 1%의 확률이 아니고 이런 어떤 전쟁 상황에서는 99%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와 전투의 방법 A가 아니라 B를 99%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상에 가까운 건 오히려 1%란 말이에요. 패턴이나 롬멜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왜 인문학이 중요하냐면 급변하고 돌발하는 상황일수록 본질을 찾아야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화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폼페이 최후의 날 같은 거 보면 재난 영화 때 바닷물이 막 온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뒤로 돌아 뛰어요. 얼마나 강해서 물이 쏟아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위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의외로 드물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의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데 돌발 상황에서는 99%가 뒤로 돌아 뛴다는 거죠. 근데 진짜 역발상이라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가 뒤로 뛰니까 앞으로 뛰면 역발상이라는 게 아닌 거죠. 앞으로 뛰면 죽죠. 근데 그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위로 뛰면 된다. 위로 가야 돼.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법을 배웠는데요. 덕분에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또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가 똑똑한 투자를 하는 그날까지 수요 인문학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